예, 자치활동이 준비한 첫 번째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오늘 주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와 쌀 문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포럼 상임 대표이사이십니다. 이호중 이사님.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영안군 농민회 부회장님 박웅 부회장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자치활동 대표 정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좀 다룰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난 10월 25일 날 정부 차원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고 보조금이 감축이 될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이호중 대표이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0월 25일 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현재 WTO에서 받고 있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차기 협상에서 이제 협상이 진행됐을 때 개도국 지위를 유지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이고, 근데 다만 거기에 이제 단서 조항을 좀 하나 붙였던데, 그러니까 민감한 품목이 보호된다는 전제하에서 차기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의 압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어떤 조치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궁여지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차기 협상에서는 하겠다고 했는데 단서 조항을 자기들은 달았다는 거죠. 이제 민감한 품목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차기 협상에서 뭐 쌀이라든지 이런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 선진국 지위를 받았을 때 심각한 쌀농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궁여지책이었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개도국 지위를 만약에 차기 협상에서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이제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제 이전 협상, 이제 DDA 협상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개방 협상이 있었는데, 개방 협상에서 가장 최근에 그래도 가장 합의를 많이 이뤘던 게 2008년도 협상 결과인데, 2008년도 결과 협상에 따르면 농업에 그러니까 가격 지지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줄이라는 게 지금 WTO 요구인데, 그거를 지금보다 예를 들면 20% 이상을 더 감축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협상에서 나왔던 거라는 거고요. 관세율을 현재보다 한 60% 정도, 현재 개도국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관세 인하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됐을 때는 현재보다 한 60% 정도를 더 감축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봐야 한 10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던 부분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실화 된다고 하면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이 올 것은 뭐 자명한 거죠, 지금. 자명한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정부 측이나 또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뭐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하나의 룰을 갖고 통상 협상을 하는 WTO 협상은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FTA 협상, 양국 간의 협상으로 지금 치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뭐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WTO 협상이라는 게 물 건너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경우를 미리 상정해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우려스럽다,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농업 보조금이 이제 감축된다는 것이 가장 크죠. 관세가 인하되고. 구체적으로 좀 박웅도 위원장님 좀 더 이렇게 농업 지금 현재 농업 보조금에서 어떤 점이 감축이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조금 감축에 이제 공식은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WTO 개도국 지위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 이 과정들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확인해야 이게 지금 시기에 포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이런 판단이 있을 텐데 실은 WTO 협상이 이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를 유지하는 전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쌀 시장을 조금씩 개방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개도국지를 유지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쌀 시장 우리가 관세 유예를 이제 부여받으면서 의무 도입 물량을 연차별로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해 왔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또 쌀 시장을 지키면서 WTO 개도국지를 유지해 왔고, 이와 같이 쌀 시장을 조금씩 개방해 주는 대가로 우리가 개도국지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개도국지를 포기하는 것은 쌀 시장도 이제 완전 개방, 관세 개방이 된 거니까요. 그 완전 포기하게 되는 거고, 농업의 보호 장치 자체를 또 포기하는, 그러니까 그 쌀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대한 그 수입 제한 조치들을 그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대단히 크다, 이런 전제가 하나 있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 품목으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의 그 관세율을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쌀 같은 경우도 513% 최근에 이제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그 선진국 대우를 받고 민간 품목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관세가 한 396% 정도? 이 정도 가격이면 국내 가격과의 관계를 보면 오히려 국내 쌀이 수입 쌀보다 더 비싸지는, 그러니까 수입 쌀이 그 관세 396%를 물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쌀 시장의 교란, 이전에 그 의무 도입 물량 40만 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번 직수입이 가능한 거니까요. 이게 미칠 수 있는 파장이 대단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에서는 이게 조만간에 협상이 그 개시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년 2020년 6월 달에 카자흐스탄에서 강요회담이 잡혀 있거든요. 이미 예정이 돼 있고, 그간에 이 강요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미국이라든가 일부 아시아 쪽의 개도국들의 이 문제들이 많이 좀 해결된 거죠.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각에서는 전격적으로 내년 6월 강요회담에서 새로운 룰이 정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바로 내년 6월 협상에서부터 선진국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하고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이 바로 새로운 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문제 관련해 현장의 농민들이요. 이 앞전에 이제 전농이 11월 30일 집회를 했었는데 주 내용이 이제 그렇더라고요. 개도국지 차례를 해라. 그리고 정부가 추진적인 지금 직불제 관련해서 고액형 직불제는 계약이다. 저지한다. 요 내용인데 현장의 농민들이랑 향후 전농이 가지고 있는 고민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전문적인 내용은 앞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의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2019년에 이르기까지 약 25년에 걸쳐서 무역과 관련된 국제 질서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인데, 특히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각국의 처지 조건, 상황이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예외가 인정되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쌀과 관련된 어떤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 왔다고 봅니다. 정부의 대응이나 노력이 실효성이 있었느냐,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은 지 20년이 되었는데, 제가 2000년 농사를 지으러 내려올 때 보통 언론이나 농민단체가 주장했던 농민의 숫자가 1000만 명이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정부 공식 발표를 보면 200만 명이 무너졌다 그러거든요. 왜 10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농민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겠는가? 저는 그것은 농촌이 그만큼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반대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모든 측면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급격히 인구가 줄었고, 그 인구가 준 숫자 중에서도 60% 이상이 지금 70대 이상의 고령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40대, 50대, 60대 농민들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숫자거든요.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에 와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해서
국민과 대담하는 농업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특히 올해만도 5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농촌으로 몰리고 있고 그중에 상당수가 40대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로 농촌의 실정을 자신이 잘 이해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보좌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이 써준 문서를 그냥 탤런트 형식으로 읽고 있는 것인지 현장의 농촌 분위기하고는 턱없이 거리감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농의 어떤 투쟁 방향이나 대응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좀 한다면 실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주요한 단체가 전국농민의 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함농연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기득권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의 주요 농업정책과 관련해서는 거의 비판적 견해, 소위 말하면 현수막 하나 제대로 개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라고 보여지고 전농 같은 경우 보면은 저는 WTO 개도국지 포기선언 철회와 직불제 계약을 저지하겠다라고 선언적인 성명서는 발표하고 있으되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농민들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진보 정치를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이나 민중당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개혁적인 성향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혁적인 정치인들과 함께 연대하고 연합해서 힘을 모으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난국을 돌파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한농연이 기득권화된 건 사실이지만 한농연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농민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주제 사실이고요. 물론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최근 들어와서 이제 아쉬움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개도국지 포기와 관련해서 그 한농연을 중심으로 한 농축산인 연합회와 또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농민회끼리 따로따로 집회를 했어요. 규탄 집회를. 그래서 그 서울에서나 또 농민층 일각에서는 왜 그걸 따로 하냐. 같이 해야 될 숙제이잖아. 그 개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농민이든 한농연이든 어민이든 어떤 농민이든 다 똑같이 그 피해를 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걸 공동의 대응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개별 따로따로 집회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제 내부 비판도 있고 논쟁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처럼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함께 판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그 농민 진영 내외를 아우르는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WTO 개도국지와 관련해서 이제 그럼 이제 끝난 거냐 이게 정부가 포기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은 그냥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 자조적인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이건 이제 그 우리나라 통상법에 의해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모든 양육표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WTO 규정에 맞게 재조정해서 국회에 비준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면 어쨌든 뭐 내년에 협상이 시작돼서 내년에 타결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 문제를 그 심각하게 토론하고 또 그 대안들을 마련할 거고 그런 전제에서 비준 동의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제적 관계에서 정부가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마지막 그 방어 장치는 국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또 농민들의 이러한 요구와 내용들을 잘 담아내는 국회가 될지 아니면 농심과 무관한 국회가 될지에 따라서 이 개도국지 포기와 관련된 이후 우리 농정의 변화들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는 여전히 개도국지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게 종결된 문제가 아니고 그 내년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통해서 그 방어하고 막아낼 수 있는 새로운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해서 더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개도국지 그 향후에 포기하겠다고 한 요것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기간에 이제 우리 통상협상 전체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있어 왔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이제 쌀 문제가 이렇게 악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95년부터 2014년까지 한번 관세 유예를 하면서 쌀 관세를 안 하는 대신에 그 의무도입 물량을 줬었고 4%까지 줬었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서 2004년도 재협상해갖고 2005년부터 14년까지를 또 했는데 이 특히나 2004년도 협상이 굉장히 개판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2004년도가 말하자면 어떤 해냐면은 그 이제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입한 그 해였는데 그래서 강기갑 의원이 진입을 했고 제가 이제 보좌관으로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면은 2004년도 내에 협상이 완료가 안 되면 자동 관세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미 그걸 선포를 했어요. 네. 농림부에서 관료들이 그렇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상대국들은 협상을 안 하고 질질 끌다가 시한만 지나면 그냥 우리는 관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협상을 처음부터 그렇게 공표를 하고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필리핀이 협상할 때는 그 시한을 넘어서까지 협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2014년도에 8%까지 전체 소비량의 8%까지를 수입하는 이런 엄청난 그 실책을 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되니까 아니 소비량의 8%까지를 의무 도입을 해서 외국산을 수입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재고가 쌓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세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관세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513%의 관세를 물리면서도 그 당시 2014년도 마지막 의무 수입 물량 40만 톤을 계속 수입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게 엄청난 잘못된 협상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이 선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농업통상과 관련된 부분을 면밀하게 좀 짚어보고 되짚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동북아 안보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 근데 통상 관련한 거는 전략이 있느냐? 아마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통상 관료들, 외교부내, 그 산업통상부내 전략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게 우리 농업계나 그 예를 들면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업계라든지 이런 쪽과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그런 관료들만의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이 전략 자체를 저는 이번 이 선언을 계기로 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제 아까 박홍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1대 국회가 이제 들어설 것이고 새롭게 만든 하에서 그래서 그걸 합의하고 그 합의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합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의 압력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 전체 고객을 제가 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뭐 북미 관계도 있고 남북 관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국정 당사자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더라도 그런 전략 하에서 뭔가 움직이고 그랬을 때 진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절차가 또 있어야죠, 이게. 농업가의 합의 과정 내지는 또 그랬을 경우에 그 피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 이런 전략에 대한 그 함께 소통하면서 만드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없이 그냥 딱 하니까 그 저는 이번에 정부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방도 위원장님이 계신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은 그냥 추정인 거지 않습니까? 모두가 판단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논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말은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서 뭐 민간 품목 보호 전제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걸 지켜질런지 또 뭐 이게 합리적인 판단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이제 그 이걸 이제 철회가 가능하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비준을 거부를 하게끔 만드는 것.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농특위에서 제안하는 내용이나 기반에 이제 농민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농특위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농민들에게 일정을 권한화하기 위한 중간적 기구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봐야 할 건데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대통령의 농정 인식이 너무도 빈약하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현장을 너무 모르고 계시고 관료들이 너무 힐려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농특위가 지금 제대로 현장에 기반해서 농정틀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느냐.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도 농정에 대한 인식이 없고 농특위 자체가 현장과 충분히 소통을 했냐. 그리고 또 몇몇 농민단체하고는 불화설이 상당히 심하다고 이제 들었고요.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농특위가 뭐 문재인 정부의 가장 제가 봐서는 한 가지 성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또 누구는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인데 군납이고 농특위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이제 가장 빛나는 성과가 농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는 한번 참고하시라고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매년 50만 명이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고 앞으로 내려올 것이 아니라 이미 향하고 있고 이 중 절반이 40대 미만의 청년이다.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 웃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지켜본 전문가나 농촌의 현장에서 복무하고 있는 농민들이 과연 이 말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통계예요. 통계가 맞고 만든 문제는 뭐냐면 이 통계가 다 이게 얘기 나온 게 아니고 이 통계가 맞아요? 매년 아니 매달 12일에 고용 통계를 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농림업 취업자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했는데 일자리 수가 계속 줄었잖아요. 도시 지역에 일자리가 주는데 이상하게 2017년 말부터 농림업 취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 이유가 그게 나온 그게 50만 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그 중에서 아마 절반 이상은 도시에서 실직하거나 이런 사람이 내려온 것일 거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근데 또 하나의 통계는 뭐냐면 그분들이 계속 머무느냐는 거예요. 머무는 게 아니고 3년 내 나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50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보수 경제학자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까냐면은 말하자면은 그 결국은 경제 실패했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실직해가지고 농촌 내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 실패한 단면으로만 이거를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 이 기회나 그 이런 요인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왜 예를 들면 뭐 그 뭡니까 뭐 자연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프로도 있고 하잖아요. 뭐 리틀 포레스트 컴퍼니인가 뭐 이런 거 이런 영화도 있다시피 여론조사를 또 한 번 해보면 농경연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해보면 난 농촌 가서 살고 싶고 귀촌에서 살고 싶고 물론 전원 생활을 꿈꾸는 거겠죠. 이제 낭만적이고 이런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있고 뭐 10년 이내 귀농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계와 이걸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실직해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농촌 지역에 내려와서 로컬 푸드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농식품 가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3년 내내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정주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회 요인이 있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짧다 보니까 그런 거 다 빼고 이것만 얘기한 아니 거죠. 농특에서 일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아니, 모르겠는데. 농특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아, 우리 영암이 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해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농사 규모가 큰 곳이고 군 단위에서 전국에서 6번째로 면적이 많은 곳이에요. 나는 내 주변에 실감나게 이 말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현상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은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네. 통계 수치는 그렇게 잡히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실직자 통계 내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실자가 더 많은데 해고도 많은데. 뭐 이제 그럴 거예요. 청년 네. 내일로 마을로 지금 전라남도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근데 이제 내일로 사과 같은 경우는 1년짜리. 그리고 마을로 사과 같은 경우는 길어야 3년짜리. 그래서 이들이 정착하는가? 절대 정착 안 합니다. 다 단기적으로 그 돈만 그냥 쓰고 나가버리는. 그래서 이제 통계치로 바라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이제 대통령이 통계치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보다 아쉬움이 있죠. 현장하고 좀 괴리돼 있는 거죠. 농특위가 이제 꾸려지고 제일 예. 중요한 문제가 소통의 문제잖아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전농의 투쟁력이 약화되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 농업계 대표 조직인데 전농이나 한농연이 이쪽하고 긴밀하게 얘기가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걸 갑자기 전문가에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아니 이제 궁금해요. 왜 서로 간에 얘기가 안 되는 건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니, 저도 계시죠. 밖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전농이나 한농연이나 농민단체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농특위에 여러 경로로 분과위원으로 참여도 하고 또 뭐 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인데 초기에 본위원을 그 선임하는 과정에 이제 뭐 전농이나 한농연 대표적으로 두 단체 대표들께서 그 약간의 이제 제도적 법률적 결격 사유 때문에 인사에서. 못한 게 있었죠. 근데 저는 그게 그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관료적 시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특위가 넓은 형태의 거버넌스라고 하면 그런 법률적 결격 사유가 문제가 아니고 농민의 대표성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거버넌스는 서로 협의하는 공간이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발목을 잡아가지고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이렇게 대승적으로 참여해서 논의를 확산시켜 가는 게 필요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어쨌든 농특위가 뒤늦게 출범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올해 출범을 한 건데 거의 집권 이제 반년차 들어서면서 출범을 하다 보니 농특위가 고민하고 있는 농정 전환의 이 내용들이 이 정권 내에서 이게 제대로 그 뿌리 내리고 이게 뿌리 내린다는 얘기는 예산이 뒷받침돼 가지고 제대로 발전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정 관련해서 저는 농특위는 문재인 정부가 뭐 연장되지 않는 한은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농정 관련해서는 이제 관료주의인데 관료들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두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농특위가 그 나름대로 비전을 농정 전환의 비전을 이제 지금 제대로 그려 나가고 있고 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만 이제 그게 어떻게 실행되느냐는 문제인데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그 같이 이제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그 농특위 1호 의안으로 그 본위원회를 농특위 본위원회를 통과한 게 뭐였냐면 농협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었어요. 그게 이제 9월 24일 날 통과가 됐는데 5개 부처 장관이 들어오는 그 본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좋은농협위원회가 이제 강기갑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제가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데 직선제를 비롯해서 이렇게 뭐 깜깜이 선거 다 개정하는 거 토론회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의결을 했어요. 했는데 그 농림부에서도 그 차관이 참석해서 했고 의결을 했는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다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부가 의결권이니 뭐니 이런 게 안 되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또 농협중앙회가 처음에는 연임제하고 직선제 두 개를 갖고 나오다가 농특위에서 연임제는 안 된다. 왜냐면 김병훈 중앙회장 연임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된다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연임제 직선제 할 때는 뭐 11월 할 때만 통과돼도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다가 이 연임제 빠꾸 시키니까 11월 되더니 얘기가 바뀌어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초를 치니까 그 안 그래도 그 발목 잡고 있던 그 한국당 의원들이 그럼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보류가 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결국은 농특위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도 이것이 어떻게 실행되게 만들 것이냐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과제로 남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전 농특위 문제도 이게 제가 이번에 농협법 만드는 거 보면서 야 참내 이게 농특위에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걸 관료를 기득권 세력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여론화하고 만약에 이게 여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장난을 못했을 겁니다. 농협에서 그렇게 장난을 못했을 겁니다. 네. 저는 뭐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그런 토론회를 해야 되는 농정 대토론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싹 모아가지고 수천 명이 모아서 진짜 농정 혁신 방안을 찾기 위한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농민진영이 앞으로 지금 당면한 이제 문제요. 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에. 또 그리고 직불금 문제요. 입장이 나뉘어야 돼.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